자, 사회문화 10강입니다. 지정학의 개념, 그 다음에 역사 부분인데요. 자, 두 번째 줄에 지금 지정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을 지정학이라고 하고요. 자, 이 지정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네요. 자, 위치나,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기후부터 해가지고, 그 잠재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밑에 지정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지금하고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이처럼 지정학자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체성 그 행위는 그 지정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여기는 지정학적 입장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슬친 부분 지정학적 접근은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을 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를 찾는 과정이 자주 쓰입니다. 자, 그 중에 라첼이네요. 라첼 어디 사람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자, 그래서 정치학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걸 분석을 하는데 지리적 조건을 분석하게 되는데 자, 다인의 진화론을 사용을 했대요. 진화론이 뭔지 아시죠?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그 개체가 거기에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해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 결정론 여기 진화론 입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라첼도 바로 이런 바로 진화론적 입장을 취했는데 자, 국가를 하나의 뭐로 봤다? 유기체로 봤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유기체 맞나요? 여러분 팔다리 있고 몸뚱아리 있고 결국 하나의 여러분들 온전한 개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걸 유기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국가는 결국 어떻게 국민과 대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봤네요. 국민과 땅은 토지 국토가 되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 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마찬가지 국가도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자, 그 부분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대요. 이게 바로 유기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그러한 유기체가 확대 성장하는 그 어떤 장소, 자, 장소가 되며 그 다음에 힘을 통해 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독일 지정학이 되는 거죠. 자, 독일 지정학은 자, 이 지형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거 하우스 호퍼가 도입한 지정학의 개념은 바로 이 나치 독일이 추진한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히틀러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팽창 정책이나 이거 제국주의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소국으로 힘을 뻗쳐나가는 거예요, 결국.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이제 세계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은 지리적 조건 또는 환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봤어요. 이 이론 때문에 결국 뭐가 터지는 거야? 아래 있는 이거죠.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치의 이후 국가 침략이 선과 악의 윤리적인 것에서 잣대에서 벗어났어요. 정당하게 돼버린 거야. 그건 선과 악으로 해서 여기 판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 이건 불가피하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나치의 또 침략을. 자, 독일 지정학이 주도했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나치의 정책과 결부된 탓에 그것이 영토로 연관된 탓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사이비 과학에는 오명을 얻게 되고요. 거의 소멸하다시피 합니다. 자, 사람들이 관심 갖겠어요? 결국 이런 독일 지정학적인 학문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세계 대전이 터져버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이걸 중심으로 이 학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걸 세계적으로 저기 침략의 야욕을 뻗쳤는데 그 나라가 패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 언제 끝났어요? 1945년도에 끝나죠? 자,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구축이 되고 국경선 불변의 원칙이 관철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간에 결국 이념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거 우리 냉전 체제라고 하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밑에 진영 간에 뭐가 생기고요? 대립과 갈등이 국가 간의 관계보다 우선시되었던 자, 국제 상황에서는 국가와 영토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대요. 그 위에서는 분명히 영토의 이런 입장, 이걸 상당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소를. 자, 그런데 자, 오늘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패망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위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바로 이런 영토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아주 중요하지 않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제 정치와 외교 정치에서 지리적 그 조건 자체가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어떻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학문이 어떻게 된 거야? 쇠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는 상당히 지리적 조건은 그래도 중요시 됐겠죠. 하지만 그 학문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뜻이야.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1979년으로 왔습니다. 1945년도 이후에 79년으로 넘어왔는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이 침공을 계기로 해서 강대국이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시작됐네요. 자, 냉전 체제의 이념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관한 관심이 다시 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잠시 어떻게 됐던 게 위축이 됐던 것이 다시 불길이 다시 살아난 거야. 글씨가. 자, 그리고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컸던 누가? 바로 키신저라는 사람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정학이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문이 강조됐고요. 자, 198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래요? 자, 지정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현실주의에 대한 근거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그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비판 지정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뭔 차이가 있냐? 기존의 고전 정치학은요.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하는 데 비해서 자, 이것을 뭐로만 자, 국가로서 한정을 시켰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야? 국가 이외의 비정부 기구나 기업 등까지도 주체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고전 지정학은 국가라는 것으로 한정이 됐다면 비판 지정학에서는 비정부 기구 어떤 게 있죠? 국가를 초월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활동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의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전체 그 국가를 이렇게 이런 개념이 없이 결성이 되는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유니세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결성되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가? 비정부 기구가 되겠죠. 또는 뭐 기업 등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넘깁니다. 자, 이런 비판 지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달비라는 사람인데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안보 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자, 그는 지정학의 중요성은 고전 지정학의 핵심 문제인 자, 이것을 국가 단위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보면 단위가 세계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한 공간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지정학의 중요성, 바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될 수 있어? 자, 이쪽에 우리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데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이걸 막는 것. 이것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제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론적 기반이 아니래요. 자, 정책을 통해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 자, 여기 우리는 이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걸 구분짓는 어떤 사상, 이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지정학은 영토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가지고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혹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여기는 비판 자, 여기도 지정학이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마지막입니다.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 안에 있는 어떤 걸 보래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외교 정책이나 협상이나 군사적 위협이나 안보기관의 활동,
또 국내 정치 영역에 또 논쟁과 같은 복잡한 현실을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들. 자, 여기.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은 단순한 신겨루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 말고 다양한 주체들로 이렇게 주체가 확장이 됐었죠. 이게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주체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또 지리 지식이나 또한 객관적인 중립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비판지정학 입장에서 지리는 단순히 관찰되고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 자, 능동적 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을까요? 능동적 행위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